내 돈 3억 들고 잠적한 건 안 창피하고 내가 화내는 건 창피해? 제주도 롯데호텔 복도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투숙객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와 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저는 돈 말고 엄마가 필요했다고요. 어머니, 민재가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머니 돈 뺏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진 마세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 순간 평생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며 모은 3억과 함께 제 인생 전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쇼핑백과 고급 와인이 즐비한 호텔 방 안에서 마스크팩을 하고 있던 며느리와 편한 옷차림의 아들을 보며 깨달았죠. 이들은 제 노후 자금으로 사치를 부리며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죠.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자리만 남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경기도의 작은 1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가 보이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던 드라마가 생각나곤 했습니다. 평생을 식당 일과 집안일을 하며 살았어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요리하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뒀습니다. 3억이었어요. 제가 평생 아끼고 또 아껴서 만든 노후 자금이었죠. 이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으면서요. 그 모든 희생이 나중에는 보답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 민재와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얼굴이 잿빛이었거든요. 마치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처럼 눈밑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죠. 어머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울음을 터뜨렸어요. 36살 남자가 제 아들이 저 앞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들어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거실에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도 제대로 앉지 못하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었고 은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꺼내려다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집이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 투자한 게 잘못됐어요. 지금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 지금 정말 급해요. 이번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얼마나 급한데? 3억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억, 제가 평생 모은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민재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워요. 은지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시면 꼭 갚을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두 사람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요. 평생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일어나 무릎 꿇지 말고.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정말로 급한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은 제게 전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40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었죠. 그 돈으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은 제 아들이었어요. 고민 좀 해볼게. 오늘은 일단 돌아가. 저는 결국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을 바로 돌려보냈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급해요. 어머니, 제발 돈 빌려주세요. 내일까지 답 주세요. 전화도 왔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걸려왔죠. 받으면 울면서 사정하고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가 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아들한테 갈 돈이야.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어요. 3억 전액을 민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송금을 마치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재야, 보냈다. 어머니,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를 들었어요. 꼭 갚아야 한다. 네, 당연하죠. 꼭 갚을게요.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빈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몇십만 원만 남아 있었죠. 그래도 아들이 위기를 넘기면 되는 거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똑같은 말만 했죠.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리고는 끊었습니다. 나중에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사라진 것도 불안했지만 아들이 연락을 피하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죠.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럴 리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화해 볼까? 매일 같은 고민을 했어요. 전화를 걸면 받지 않을 게 뻔했지만 그래도 걸어봤죠.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민재야, 엄마야, 잘 지내니? 답이 없었습니다. 민재야, 돈은 잘 해결됐어? 역시 답이 없었어요. 민재야, 엄마 걱정돼서 그래. 한 번만 연락 줘.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천장을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빚 때문에 도망간 걸까? 설마 나를 속인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재가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인데.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살도 빠지기 시작했죠. 동네 친구들이 물었어요. 수미야, 요새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3억을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누가 알면 어쩌나 싶었죠.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재야, 이번 주말에 너네 집으로 갈게.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받은 답장이었습니다.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언제 들어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뭘 몰라. 너 집인데. 어머니, 저희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 후로 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데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들을 키울 때 뭘 잘못했나 싶었죠. 평생 일하며 키웠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싶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나 어떡하면 좋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어. 직접 가봐야겠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아들 집 주소를 다시 확인했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서 뭐라고 말하지? 너희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할까? 아니면 돈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볼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고민했죠. 그래, 왔으니까 눌러보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3번째 눌렀을 때 인터폰에서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민재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얼른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요. 뭐? 방금 너가 대답했잖아. 아, 저 지금 밖에 있어요. 휴대폰으로 인터폰 연결된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집 안에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엄마 알아. 너가 집 안에 있는 거. 어머니, 저 진짜 집에 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이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무슨 이유로 연락을 피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나를 속인 걸까? 3억을 받아서 도망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액은 여전히 몇십만 원 뿐이었죠. 3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이번에는 제대로.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초인종만 누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죠. 예전에 민재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혹시 아직도 그 번호일까요?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더라고요. 제가 뭘 발견하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들집 문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민재가 알려준 번호였죠. 생일을 조합한 번호였어요. 삐빅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아직도 비밀번호가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누가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민재야? 은지야? 엄마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도망갔구나 싶었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 역력했죠. 거실 테이블 위에는 택배 상자가 뜯다만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새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둔 거죠.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요. 평소에 깔끔하게 사는 은지가 이렇게 둘 리 없었어요. 주방으로 가봤어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된 것 같더라고요. 냄새가 났어요. 침실의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이불은 구겨진 채로 한쪽에 던져져 있었어요. 옷장도 절반이 넘게 비어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속옷이며 양말 같은 것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싼 게 분명했죠. 화장실 세면대 위에 화장품들은 몇 개 남아 있었지만 주요 물건들은 다 사라졌더라고요. 칫솔도 없었고 수건도 없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도망간 거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제 아들이 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죠.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집안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서류들이 어지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죠. 카드 영수증들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것들이었습니다. 백화점, 레스토랑, 카페, 모두 고급스러운 곳들이더라고요. 제 돈으로 이런 데를 다녔던 거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계속 찾아봤죠. 식탁 위에 놓인 파우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행용 파우치였어요. 열어보니 안에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호텔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제주 롯데호텔 3박 예약자 이름은 김은지.
손이 떨렸습니다. 제주도에 간 게 확실했어요. 옆에 있던 서류들도 모두 꺼냈습니다. 렌터카, 스파, 레스토랑 여러 가지 많았죠.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렌터카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외제차, 레스토랑은 1인당 35만 원짜리 코스 요리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봤어요. 얼마나 급하게 나갔으면 이것도 놓고 나갔나 싶었죠. 이게 돈 급하다고 울던 사람들의 모습 맞나요? 믿기지 않았어요. 집이 넘어간다고, 목숨이 위태롭다고 울며 무릎 꿇던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요. 평생 제가 모은 돈으로 호텔에 묵고, 렌터카 빌리고, 스파 받고, 명품 사고, 고급 레스토랑 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촬영을 마치고 주소를 확인했어요. 제주 롯데호텔 체크인 날짜도 확인했죠. 오늘부터 3일 후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직접 찾아가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 집을 나와 바로 핸드폰으로 비행기표를 검색했어요. 제주도행 비행기. 내일 오전 첫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예매했어요. 돈이 아깝긴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숙소도 예약했습니다. 롯데호텔은 너무 비싸서 근처에 저렴한 모텔로 잡았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 몇 벌, 세면도구, 핸드폰 충전기, 그리고 아까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죠. 내일 제주도에 가면 아들 부부에게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봤어요. 너희 왜 이랬어? 라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눈을 감아도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며 제 앞에서 울며 무릎 꿇던 모습, 그리고 제주도에서 사치를 부리고 있을 모습.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핸드폰 꽉 쥐고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을 봐야겠어요. 1시간 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롯데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싶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돌아갈 수는 없었죠. 호텔 로비로 들어가서 프런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 집에서 발견한 호텔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물었어요. 저기요, 김은지 이름으로 예약된 방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1203호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1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문 너머로 민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러더니 문이 바로 열렸습니다. 민재가 편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 민재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를 밀치고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죠. 방 안의 광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명품 쇼핑백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유명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죠. 프라다, 샤넬, 루이비통, 제가 알 정도로 비싼 브랜드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과일 바구니가 있었습니다. 대충 봐도 고급 와인이었어요. 가격표도 아직 붙어 있었죠. 소파에는 렌터카 키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여러 쿠폰과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은지가 나왔어요. 얼굴에 마스크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은 채였죠. 여보, 누가 왔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마스크팩을 한 채로 굳어버리는지. 그 모습이 참 우스웠어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방안을 구석구석 찍기 시작했어요. 명품 쇼핑백 하나하나, 와인병, 렌터카 키, 여러 쿠폰과 영수증, 침대 위에 새 옷들, 모든 걸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지가 다급히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찍었죠. 그때 민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 모든 게 내 돈으로 산 거 맞잖아.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쇼핑백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명품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죠. 430만 원이었어요. 이것도 내 돈으로 산 거야? 어머니, 대답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은지가 황급히 마스크팩을 떼어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다 설명할게요. 사과는 됐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나 지금 너네 고소하러 갈 거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어머니,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두 사람이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민재는 슬리퍼만 신은 채였고 은지는 목욕 가운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밖에서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복도에 다른 투숙객들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니까 몇 명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 돈 3억 들고 잠적한 건 안 창피하고 내가 화내는 건 창피해?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어 쳐다봤죠. 민재와 은지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안에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은지가 제 팔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사람들 시선은 부끄러우면서 내 돈 훔쳐간 건 안 부끄러웠어?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민재가 두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요. 싫어. 경찰서 갈 거야. 어머니. 은지가 다시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갚을게요. 전액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수는 없었죠. 말로만 갚는다고 해서 내가 믿을 것 같아? 각서 쓸게요. 뭐든 할게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호텔 직원도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싸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 결국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도 따라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애기애. 대신 내 말 똑바로 들어.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두 사람은 제 앞에 섰어요. 앉아.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끝에 앉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까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설명해봐. 왜 내 돈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알아. 왜 그랬냐고. 은지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사실은 빚 없었어요. 뭐라고? 빚도 없고 집도 경매로 안 넘어가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빚이 없었다고요? 그럼 그 눈물은 뭐였나요? 무릎 꿇고 사정한 건 뭐였냐고요? 그럼 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렇게가 뭔데? 명품도 마음껏 사고, 좋은 데서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를 속인 건가요? 너희 둘 다 돈 벌잖아. 그걸로 하면 되지. 어머니, 그 돈으로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부족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명품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 돈을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왜 연락을 끊었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화가 나고 허탈하고 슬펐습니다. 너희 내 생각은 안 해봤어? 내가 평생 얼마나 고생해서 그 돈을 모았는지 알아?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이랬어? 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은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참았던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할 게 아니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너네 고소하러 해야겠어. 바로 경찰서 간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민재가 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죠. 복도로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네는 내 돈 3억이나 되는 돈을 거짓말로 뺏어가고 여기 와서 호의호식하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도 양쪽의 문들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어요. 투숙객들이 고개를 내밀고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죠. 어머니, 제발요. 민재와 은지가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은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내 돈 가져갈 때는? 제 소리에 투숙객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도에 서서 지켜보기도 했어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엄마 돈을 훔쳐서 잠적했대요. 세상에 어떻게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민재와 은지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을 거예요.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죠. 어머니, 갚을게요. 돈 다 갚을 테니까 제발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민재가 애원했습니다. 각서 쓸게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걸로요.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1억 있어요. 일단 1억 먼저 드릴게요. 1억? 네, 저희 예금 모으면 1억 있어요. 지금 당장 보내드릴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억이라니요. 그럼 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서 내 돈 가져간 거야?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은지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계속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죠.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앉았죠. 1억을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럼 지금 보내.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은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제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은지가 송금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제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1억 원 입금. 정말로 들어왔어요. 이제 나머지 2억은 어떡할 건데? 매달 갚을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얼마씩 갚을 거야? 300만 원씩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 그대로 각서 쓸 거지? 네, 쓸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각서를 쓸 수는 없었죠. 서울 가서 변호사 앞에서 제대로 된 각서 쓸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서울 돌아가면 연락할게. 어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뭐?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 돈이나 제대로 갚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방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1억을 받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했고 화도 가라앉지 않았죠.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1억이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아직 2억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낼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각서를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제주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전화했어? 어머니, 각서 쓰기 전에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왜? 할 말 있어? 네, 어머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아니요, 그 전에 저희 집에서 만나요. 제발이요. 민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오전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민재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지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맞은편에 앉았죠. 할 말이 뭐길래 여기까지 또 오라고 그래?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돈 갚긴 갚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큰 돈 없어요. 알아. 그래서 각서 쓰는 거잖아. 네, 그건 알겠어요. 근데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이었어요. 뭐? 어머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민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재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 혼자 학교 다니고, 저 혼자 밥 먹고, 하루 종일 저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일만 하느라 저를 혼자 내팽개치고 다녔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느라 얼마나 쓸쓸했는지 알아요?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시냐고요. 민재야, 저는 어렸을 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야, 나는 너 키우려고 일한 거였어. 너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려고 그랬던 거야. 어머니, 저는 돈 말고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엄마랑 같이 놀이터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키우려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참고 손에 물이 불도록 일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보낸 세월이었어요. 그걸 아들은 해준 게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민재가 어릴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어머니 돈 뺏은 거예요.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비웃는 듯한 말투에 제 안에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민재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아파트를 나와 길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죠.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아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눈물이 멈췄어요. 그리곤 결심했죠. 그래, 아들이 이렇게 나오면 나도 끝까지 가야겠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지켜야 했어요. 저는 일어나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법적으로 받아내야 해. 집에 도착해서 서류를 챙겼어요. 은행 송금 내역,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문자 내역. 모든 증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변호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3억을 빌려준 것, 연락이 두절된 것, 제주도에서 발견한 것, 1억을 받은 것, 그리고 오늘 아침 아들이 한 말까지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돈 되돌려받고 싶으시면 내용 증명 보내시면 돼요. 내용 증명이요? 네, 법적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돈을 갚으라고요. 그리고 각서도 제대로 만들어야죠. 각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법적 효력이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매달 갚는 금액, 기한, 미지급 시 처벌 조항 다 넣어서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그날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제 노후는 제가 지킨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내용 증명이 발송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아들 부부에게 일주일 안에 답변하라는 내용을 넣어서 보냈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불안했습니다. 연락이 올까 안 올까?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어머니,
내용 증명 받았어요. 그래.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민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만나주세요. 제발요.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들이 만나자고 해서요.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오라고 하세요. 제가 입회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어요. 민재와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죠. 은지는 울먹이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앉아. 너가 말했던 각서 써야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각서 초안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재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분 말씀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지급시 즉시 강제집행이요. 그리고 재산 은닉하면 전액 즉시 청구라니요. 당연한 조항이죠. 안 그러면 또 도망가잖아요. 민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은지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갚을게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은지야, 내가 한번 속았는데 또 속을 순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거들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받아요. 민재는 서류를 다시 읽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쓸게요. 은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각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선지급 1억은 이미 송금하셨죠? 네, 보냈습니다. 그럼 자녀 금액 2억을 매달 300만 원씩 변제하는 겁니다. 이래라도 미지급시 즉시 법적 조치 가능하고요.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시에도 전액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재와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서명하세요.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각서 맨 아래에 이름을 썼습니다. 은지도 이름을 썼어요. 저도 그 옆에 서명했습니다. 드디어 각서가 완성됐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복사해서 저희에게 한 부씩 나눠줬습니다. 이제 매달 정확히 입금하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재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재와 은지는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각서대로만 하고 다시는 이런 일로 엮이지 말자. 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매달 입금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어요. 이제 끝났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죠.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은 받아내겠지만 아들은 잃은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잃은 게 아니야. 아들이 먼저 져버린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날 밤 통장에 3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첫 번째 변제금이었어요. 알림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갚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달에도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들어왔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대로 갚고 있었죠. 각서의 효력이 있었어요. 민재와 은지는 한 번도 늦지 않고 매달 정확히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모아뒀어요.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죠.
반년이 지났을 때 1,8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3,600만 원이 됐어요. 민재와 은지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저 매달 돈만 오갔을 뿐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수미야, 요새 아들이랑 잘 지내? 응, 뭐.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창피했거든요. 아들이 효자라며? 부럽다. 효자라는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뭐.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꾸준히 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받겠네. 계산해보니 6년이 조금 안 되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6년이면 긴 시간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통장에는 5,400만 원이 쌓여 있었어요. 매달 빠짐없이 300만 원씩 들어왔죠. 민재와 은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돈은 잘 받고 계시죠? 네, 매달 정확히 들어와요. 다행이네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쉬다니요? 아직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아직도 동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그래도 일을 안 하면 저는 할 일이 없는데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오잖아요.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 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둘게요. 왜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고 싶어서요. 그래요? 아쉽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서예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늘 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배웠어요. 붓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재밌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졌고요. 여행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가고 싶었던 곳들이 있었어요. 경주에서 불국사를 보고 첨성대도 봤죠. 혼자였지만 좋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같이 밥도 먹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수미야,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요즘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 그래, 보기 좋다. 정말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달 들어오는 300만 원은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권리였어요. 그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2년째 되는 날 친구들과 고급 소갈비집에 갔어요. 수미야, 여기 비싼데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내가 살게. 갈비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요. 고기를 한 점 입에 넣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노후를 사는구나.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일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늦잠도 자기고 하고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보며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하루 종일 읽는 날도 있었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죠. 가끔 민재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연락할 이유가 없었죠. 통장을 확인하면 매달 정확히 3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제 작품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수미님, 글씨가 많이 안정됐네요.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글씨는 마음을 반영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말 편해진 것 같아. 혼잣말을 했어요. 3년째가 됐을 때 통장에는 1억 8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반 이상 돌려받은 거예요. 계산해 보니 이제 3년만 더 기다리면 다 받을 수 있었어요. 3년 금방 지나가겠지. 그동안 저는 제 삶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국 자신들이 벌인 일의 대가를 오랫동안 갚아야 했어요. 각서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통해 잃었던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평생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였고 제가 되찾은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